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가 된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누구나 참을 수 없는 게 꼭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폭력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차별일 수도 있겠죠. 제가 참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무시입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부터 이 무시라는 게 정말 싫어졌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이혼 사유와 엮여 있으니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결혼 당시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공부에는 흥미도 소질도 없어서 대학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죠. 게다가 집안 환경까지 나빠지면서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이때도 공장 다닌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간혹 그럴 때는 그냥 쿨하게 웃어 넘겼고요. 돈을 버는 데 있어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든 일을 한다며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일하는 공장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남편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첫 번째 난관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상견례 전에 시모와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시모가 정말이지 탐탁치 않다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가씨, 근처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지? 나는 공장 다니는 며느리 싫어.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 일 하지 마.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차라리 결혼을 반대했다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당시에는 편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도 받을 것이고 그 돈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일하는 것 자체를 싫다고 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식당 아르바이트든 뭐든 다른 일을 찾으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네, 어머님. 일 그만두고 당분간은 내조에 전념할게요.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뒤로 시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일을 그만둔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건 결혼 직후에 깨달았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일 마치는 시간 훨씬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술도 좀 그만 마셔.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돈 버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지? 남편은 마치 제가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돈을 안 벌어봤어? 지금 당장이라도 돈 벌러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 나 당신 어머님 때문에 일 안 하고 있는 거야. 돈 버는 걸로 생색내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 나한테 하지 말고. 누가 생색을 냈다고 그래. 그냥 사실 얘기하는 거고 내가 힘든 건 맞잖아. 넌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남편 위로해줄 생각은 없는 거야? 위로는 당신 어머님 뜻대로 일 그만둔 나한테 해야겠지. 그 때문에 지금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니까. 힘들어? 그럼 나도 일할까? 난 좋은데. 남편의 이런 짜증은 늘 의미 없이 끝나곤 했죠. 본전도 못 찾을 거면서 왜 그런 얘기를 꺼내서 집안 분위기만 망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더라고요.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시시때 때마다 허드렛 일을 시키며 말하곤 했어요. 여자가 할 일 없이 집안에만 있으면 한심해 보이는 법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움직여. 배운 거 없이 잘한 티 내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참다 못해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할 일 없이 집안에만 있도록 만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솔직히 공장에서 일만 잘하고 있었는데 나온 게 아깝긴 했어요. 그렇게 집에 있는 게 싫으시면 그냥 다시 일하러 갈까요? 이렇게 말하면 시모도 남편처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꼬리를 내렸죠. 며느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은 보내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뭐라더라? 자기 친구 며느리들은 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나 뭐라나. 아니, 이런 말을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시켰나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할 것이죠.
아들에게 나쁜 엄마는 되기 싫고 그렇다고 좋은 며느리는 보고 싶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들어줬을 뿐이고요. 그런데도 매번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니 슬슬 열이 받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할 사유까지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시댁이 저를 정말 무시하는구나 하고 느꼈던 사건은 결혼하고 1년 뒤쯤에 찾아온 친구가 발단이었네요. 친구는 공장 다닐 때 함께 일했던 친구였어요. 착실한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셨죠. 오랜만에 찾아온 그 친구는 이미 만삭이 된 배를 보여주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도망갔다고 하면서요. 아무래도 산 달이 다 되어 공장에서 나온 모양인데 계약직이라서 계약 만료로 육아휴직 같은 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을 들었는데 부모도 없이 혼자 된 친구를 못 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빌려줬네요. 저도 일을 안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친구에게 줄 수는 없었어요. 친구는 그 돈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 빌려주면서도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안 된 마음에 빌려준 건데 그걸로 계속 끙끙 앓게 만들 거라면 차라리 빌려주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원래 상대방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돈이 없다고 애초에 빌려주지도 않을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고 만약에 그 친구가 돈을 떼먹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법한 친구이니 빌려주면서도 마음 편하게 빌려줬죠. 친구가 돌아가고 며칠 뒤에 시댁에서 남편과 저를 불렀어요. 시댁에 가서 시모와 마주 앉았을 때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 아버지 차가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돈 좀 내는 게 어떠냐? 저는 당연히 가만히 있었죠. 그땐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모에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그럼 제가 500만 원 보태드릴게요. 당신도 돈 모아둔 거 있지? 그거 내놔봐. 마치 제 돈이 자기 돈인 양 말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찼어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말투에 다시 돌려줄 생각도 없는 듯한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시부차를 사는데 제 돈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더 그랬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모아둔 돈 친구한테 얼마 전에 빌려줘서 없어.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가 엄청난 욕설을 퍼부었어요. 너 미쳤어? 넌 가정도 있는 애가 어떻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니? 사회생활을 안 해서 그런지 돈 쓸 줄을 몰라. 얼마나 빌려줬는데? 500만 원 빌려줬어요. 차용증은 받았어? 차용증도 안 쓰고 빌려준 거야? 가족도 아니고 남한테 돈 빌려줘서 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친구라고 해봤자 공장 다닐 때 만난 친구밖에 더 있겠어. 이래서 못 배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너 을이라고 하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니? 우정이 밥 먹여줘? 누가 뭐래도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인데 시모는 저를 완전히 모질이 취급하며 못 배운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더라고요. 어머님, 어차피 그 돈은 제가 짜투리 돈으로 모은 거예요. 부업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틈틈이 일해서 받은 돈이요. 제가 제 돈 모아서 쓴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모에게 이렇게 따지자 이번에는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왜 문제가 없어? 당연히 돈을 벌었으면 가족을 위해서 써야지. 그 당연이라는 말에 정말 화가 났네요. 남편에게는 지 부모는 언제나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제 부모님은 해주기 전에 뭔가 따지고 재게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족? 그래, 당연히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지. 그런데 당신, 우리 부모님이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며 퇴짜만 놓더니 그런데 아버님 차 때문에 돈 필요하다니까 바로 500만 원 내겠다고? 너한테 우리 부모님은 가족도 아니지?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은 화를 내다가 멈칫하더라고요. 하긴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 일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수리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해온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10년 넘게 쓴 가전이기도 했고 한 대 바꿔드리고 싶었죠. 그래도 남편에게 먼저 물어봤고요.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을 도와줘도 되겠냐면서요. 그랬더니 요새 장가가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하며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 후로는 남편한테는 더 이상 도와달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세탁기를 한 대 놔드린 일이 불과 얼마 전이었네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어쨌든 당신이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건 정말 잘못한 짓이야. 당신이 그 친구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어휴, 뭘 알아야 내가 말을 하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지? 여전히 사람을 모지리로 몰아가는 남편놈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네요. 내 돈 어디다 쓰는지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나 차용증 잘 받아. 어머님한테 빌려주면서 가족이면 사기 안 치는 줄 알아? 아,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그리고 너 말이 웃기다. 우리 부모님이 사기칠 사람으로 보여? 그럼 우리 엄마는 돈 안 갚을 사람처럼 보여서 돈 안 빌려줬어? 친정엄마 이야기를 다시 하자 또 깨갱하는 남편놈이었어요. 그런 남편놈이 한심해서 한마디 했네요.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으라는 거 어머님이 하신 말이잖아. 왜 나한테 화내고 난린데? 왜? 같은 말이라도 당신 가족이 하는 말이랑 생판 남인 내가 하는 말은 다른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되게 변했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구는 건데?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딴 말 나한테 못하지. 당신도 당신이 모은 돈으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잘 쓰잖아. 쓰고 싶은 대로 알아서 써. 대신 내가 모은 돈에는 관심 끄고. 돈 벌지 말라고 해서 일 그만둔 게 누구 때문인데 일 안 한다고 나를 무시해? 누가 무시했다고 그래. 우린 그냥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고. 날 생각했으면 공장 다니는 며느리가 부끄럽다고 할 게 아니라 공장 다니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앞으로 일할 거야. 돈을 벌어야 이런 무시를 안 당하지. 결국 남편과 대판 싸우고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부모 앞에서 열심히 남편과 싸우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모는 연락도 안 하더군요. 제 성격이 개차반인 걸 이제야 알게 돼서 좀 아깝더라고요. 미리 성격을 고지해줬으면 처음부터 저를 피해 다녔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주변이 조용해지니 좋긴 하더군요. 돈을 빌려갔던 친구는 그 뒤에 연락도 없었어요. 혼자서 애 키우느라 힘든가 보다 했어요.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친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는데 남편놈과 시모는 그 기간 동안 그걸 아주 우려먹더라고요. 당신 그거 사기당한 거야. 친구가 아니라 왼수지. 아이고, 돈만 아깝잖아. 당신이 모은 돈인데. 이래서 모자라다는 소리 듣는 거라고. 알아? 호구가 따로 없네. 아주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사이임에도 더 떨어질 정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남편은 그 일로 계속해서 괴롭히더군요. 그만 좀 하라고. 당신이 무슨 앵무새야? 매번 똑같은 말 하는 거 질리지도 않냐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아버님 차 살 때 준 돈 돌려받지도 못했으면서 나한테 이런 말 하기 전에 네 앞가림이나 잘해. 매번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곤 했죠. 솔직히 남편과 이런 걸로 투닥대는 것도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 돈 한 번 빌려줬다고 사람을 모지리로 만들다뇨. 남편의 외삼촌이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남편을 찾아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콕 집어서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친인척이니 알겠다고 하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질부, 내가 요즘에 하는 재테크가 있어. 혹시 돈 불리는 일에 관심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지금 다른 친척들도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질부도 꼭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온 거야. 재테크요? 어떤 식으로 돈 버는 건데요? 관심을 보이자 설명을 해주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사기 같더라고요. 돈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익이 생기면 매달 투자 수익을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이거 하는 사람들 매달 받아가는 이자가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지금 투자 중인 사람들에게 받은 감사하다는 대화 내용이랑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것까지 싹 다 보여주더라고요. 거기까지 볼 때는 그럴싸해 보였죠. 다만 문제는 집에서 놀면서 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걸 봤었다는 거죠. 들으면서 곧 이 이야기가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TV에 나온 것과 아주 똑같은 수법이었거든요. 물론 사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남편의 외삼촌이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부터가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을 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했지만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거절했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짜투리 돈도 없고 제가 돈 쓰면 싫어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돈 벌면 진짜 순식간이야, 순식간. 죄송해요. 저는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에휴, 질부가 아까운 기회를 놓치네.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나한테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돈이요? 그 이야기 듣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방금 전에 돈 없다고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을 것이지 갑자기 또 돈을 빌려달라뇨? 그런데 시삼촌은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자네가 돈 빌려주면 내가 조만간 더 이득 내서 빌린 거보다 더 돌려줄게. 저 돈 없다는 제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돈 없어도 다른 데서 빌리는 건 되잖아. 여자라고 안 빌려주는 거 아닐 텐데. 진짜로 아까워서 그래. 내가 돈 넣고 나중에 자네한테 돈 돌려줄게. 그러면 되잖아. 어떻게든 돈을 빼가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가 직장이 변변찮아서 돈 빌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든 거절의 말을 건네자 시삼촌은 그 사람 좋던 미소를 거두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조카가 장가를 잘못 갔네. 이렇게 융통성 없는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사나 몰라?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리더군요. 솔직히 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었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편과 시모가 집에 함께 쳐들어와서는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질게 굴 수 있어? 외삼촌 왔었다며? 외삼촌이 돈 빌려달라는데 너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외삼촌이 어떤 삼촌인데? 외삼촌이면 남편 외삼촌이겠죠. 그런데 왜 저한테 화내세요? 아니,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모질이라고 욕 엄청 얻어먹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돈 안 빌려주기로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욕을 먹는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친구랑 삼촌이 똑같아? 네 친구한테 빌려줬으면 시삼촌한테도 그만큼 빌려줘야지. 넌 가족이 될 최소한의 생각조차 없어? 아니, 돈 빌려준 걸로 두고두고 2년 동안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빌려준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사기 같던데요? 돈 빌리러 와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줬어야지. 시삼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융통성도 없고 배려도 없는 년. 내가 왜 너 같은 것을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켰나 몰라. 환장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은 열심히 기름을 들이붓고 있더군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삼촌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행동해서 초를 쳐? 적어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야 할 거 아니야. 삼촌이 얼마나 빈정상했는지 알기나 해? 웃기고 있네. 당신한테 잘해줬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잖아. 아는 거라고는 얼굴뿐인 사이에 찾아와서 투자 이야기에 돈까지 빌리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이야말로 날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러지 좀 마. 왜 이렇게 삐딱하냐고. 삐딱해? 그리고 내가 당신 삼촌 뺨이라도 때려가며 거절했어? 내가 화라도 냈다고 하든? 나 당신 얼굴 봐서 웃으면서 안 된다고 돌려서 간곡하게 거절했어. 그런데 뭐? 도대체 뭘 듣고 와서 사람을 모함하는 거야? 됐으니까 이혼해. 사람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모함까지 해? 지금 네가 왜 이혼 이야기를 꺼내?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혼해달라는 거냐고. 그럼 못한 건 뭔데? 아무리 봐도 사기 수법 같길래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빌려준 건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돈을 빌려줘도 가족인 당신이 빌려줘야지. 난 못 믿으면 못 빌려줘. 내 돈 못 돌려받으면 당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우리 삼촌이 왜 사기꾼이야? 삼촌이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알고 싶지 않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번부터 계속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며 당신 어머니며 내가 친구한테 돈 한 번 빌려준 걸로 사골국물처럼 그 이야기 우려먹는 인간들하고 사느니 그냥 속 편하게 혼자 살란다. 그게 내 정신 건강에 훨씬 나아.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그거 빌려주고 돈 못 받은 건 맞잖아. 그래. 내 돈 빌려주고 내가 못 받았어. 근데 그게 너랑 네 엄마한테 욕먹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가족이라면서 사람 흉보고 모자라다고 욕하고.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이면 난 당신이랑 가족 안 할 거야. 이 말에 남편놈이 당황하더군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이 언쟁에서조차도 몇 번이나 저를 무시하고 흉봤잖아요. 그러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모도 남편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 화를 가라앉혔죠. 이게 이렇게 크게 터질 일이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의 외삼촌에게 돈을 못 빌려준 것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질지 솔직히 저도 상상도 못했죠. 그렇지만 이내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 이 지긋지긋한 집안이랑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요. 그렇게 생각하니 또 마음이 좀 가볍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진짜 이혼할 거냐고 묻길래 진짜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이혼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장을 접수했어요. 솔직히 결혼기간 꼴랑 3년이라 갈라서고 나눌 것도 뭐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 집 전세금 중 1억은 제 거라서 그것만 받아가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은 돈 5천에 친정엄마가 어렵게 마련해준 5천까지 제 재산이 모두 이 안에 있었으니까요. 집이 어디 갈 것도 아니고 집 빼기만 하면 바로 돈 나눠 갖고 갈라서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다시 알아보고 있었네요. 남편과 이혼하면 저도 직장을 새로 가져야 할 테니까요. 여태까지 시모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도 못 다니고 허송세월 보낸 것도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보려 했지만 고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뽑는 곳은 많지 않더군요. 그래도 여유롭게 파트타임 알바나 하면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집에만 오면 초조한 기색으로 전화기만 쳐다보더군요.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문자도 보내고
받지 않는 전화도 걸더군요. 묻고 싶었지만 굳이 물어야 나한테 좋을 일은 없겠다 싶어 별말 안 하고 있었죠. 이혼 판결 나면 우리 전셋집은 어떻게 할 거야? 집주인한테 이야기는 했어? 이야기했어. 어차피 계약 기간도 곧 끝나니까 이혼 전에 그거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1억 줘야 하는 거 알지? 남편에게 다짐을 받으며 집주인에게도 집 빼고 돈 돌려줄 때 저한테도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이혼으로 집 재계약 안 하는 거 알고는 붙잡을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초조한 기색의 남편은 일주일쯤 뒤에 엄청나게 꽐라가 돼서 집에 오더라고요. 술을 자주 마시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마신 적은 없었거든요. 완전히 술에 쩔어서 돌아온 남편 놈이 주사를 엄청 부리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와, 진짜 환장하겠다. 이러다 돌아가시겠다고. 좀 조용히 해.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무슨 술 이렇게 처먹고 와서 행패야? 지금 내가 술 안 먹게 생겼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순간 엄청 놀랐어요. 말을 잇지 못했죠. 설마 이 인간이 나 몰래 돈을 빌린 건 아닌가 걱정했네요. 잘못하면 저 인간이 가진 빚까지 나눠 가질까 봐요. 벌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남편 놈에게 물었죠. 무슨 일인데? 무슨 돈을 어떻게 날리는데? 우리 외삼촌이 연락이 안 돼. 내가 우리 외삼촌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외삼촌도 어디 갔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 딱 촉이 오더군요. 남편놈이 외삼촌의 그 사기수법에 홀라당 넘어가서 돈을 넘겼나 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탈탈 털렸던데요. 당신 설마 그 사기수법에 걸린 거야? 내가 그거 분명히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사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게다가 매달 돈이 들어왔단 말이야. 사실 외삼촌이 저한테 찾아오기 몇 달 전에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같이 모으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목돈 만드는 데 쓰고 싶다며 다 빼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로 목돈을 만들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투자를 하면 매일 그 투자한 돈의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재테크가 있다고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돌려받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받을 수도 있다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었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남편을 말렸어요. 그거 수상하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매일 수익이 생길 수가 있나요? 주식도 코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기 마련인데 매일 그 수익률로 준다는 건 거짓말이 분명하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남편을 말렸거든요. 그때는 알겠다며 그 돈은 포기한다고 했었고요.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한테 돈 좀 빌려줘야 한다면서 돈을 뺐어야 한다길래 남편 놈 목만 가져간 적이 있었죠. 물론 전 제 돈까지 시모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기에 안 줬지만요. 그 돈도 사기에 다 털린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삼촌을 만났을 때도 거절했었던 거죠. 남편이 그 사기에 걸려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 외삼촌 두둔하며 큰 소리 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으이그, 이럴 줄 알았다. 8천을 사기당하고 지금 술 처먹고 이럴 때야? 하긴, 이제 내 일은 아니지. 당신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사기당했으면 나를 위로해줘야지.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내가 위로를 왜 해? 나는 분명히 말렸어. 하지 말라고. 사기 같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내 말 허투루 듣고 거기다 돈 쏟아부은 네가 잘못이지. 어쩜 간도 크지.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줄 수가 있어?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어.
그런데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데다가 수익률도 좋아서 1,000만 원 채워서 넣었고, 그 다음엔 5천 채워 넣었지. 그러니까 한 달 수익률이 엄청나더라고. 그럼 나머지 3천은? 그건 뭔데? 그거는 외삼촌이 그때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왔을 때 당신이 거절하고 내가 대신 빌려준 거. 신용대출 받은 건데 그거 가져가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 가만 보니 그 시삼촌이란 작자는 남편 놈에게 이미 빨대를 꽂고서 원금을 확 빨아들인 후 그 돈으로 이자라는 명목하에 돈을 조금씩 돌려준 뒤 마지막에 욕심을 더 낸 남편 놈에게 돈까지 빌려서 종적을 감춘 거였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가족끼리라고 너무 믿지 말라고 했지? 잘하는 짓이다. 내 말 안 듣고 결국은 자기 무덤 팠네. 피식 웃으며 혀를 찼네요. 남편 놈이 저 몰래 빌린 돈은 모두 남편 놈의 빚이었고 저하고는 아무 관련 없었거든요. 이미 이혼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전세금 1억만 받고 나가면 끝이니까요. 남편 발등에 불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었죠. 매번 그렇게 친구한테 돈 빌려준 나 욕하면서 모자라다더니 당신이 사기당하니까 기분이 어때? 그것도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인데, 응?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기분 진짜 안 좋거든. 당신 빈정거림 받아줄 여유도 없어. 누군 여유가 있어서 당신이랑 당신 엄마 빈정거림 받아준 줄 알아? 그래도 당신은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내 빈정거림이 앞으로 며칠이면 끝나잖아. 우리 곧 이혼할 건데 더 이상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좋지. 나는 2년 내내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모자라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고. 당신이 사기당해서 참 유감이긴 한데 어차피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잖아. 사기꾼한테 당한 것도 네가 돈 직접 준 거고 나한테 한 소리 듣는 것도 네가 나한테 한 소리 그대로 다시 듣는 거니까. 남편 놈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제 말을 듣지 않으려 귀를 막고 쇼를 하더군요. 그러면 뭐해요? 이미 사기당한 돈은 못 찾을 텐데. 그리고 사기꾼이 잡힌다 한들 그 돈이 남아 있겠어요? 다 쓰고 없겠죠. 그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남편 놈은 눈치를 슬슬 보더군요. 사기당했다는 걸 제가 알아버렸으니 기세등등하던 모습도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호구라며 사기당한 사람이라며 모자란 사람 취급할 땐 언제고요? 알고 보니 진짜 모질의 호구는 자기라는 걸 알고 반성을 좀 한 모양인지 어쨌든 조용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에 이혼 판결이 나고 전셋집도 빼게 됐어요. 남편이 사기를 당한 와중에 목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가서 전세금을 받아왔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낸 금액 1억을 돌려받았어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흐뭇하던지요. 남편 놈은 그 돈을 참으로 착잡한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하기야 신용대출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낸 전세대금은 7천만 원 정도였는데 3천만 원은 신용대출을 갚고 4천 정도 남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집을 구할 수도 없었기에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네요. 정말 웃긴 건 마지막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을 빼는데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당신 나랑 이혼하는 거 진짜 잘못 선택한 거야. 당신이 지금 이혼하고 나가서 변변찮은 일자리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고용주라도 당신 같은 사람 안 뽑아. 나이는 많지, 경력도 없지, 고졸이지.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집에서 내조나 하는 게 최고라고. 멋대로 생각해. 근데 난 그 정도로 큰 사기는 안 당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돈은 다 날려먹은 주제 어디서 다른 사람 조롱질이야? 그 조롱에 한마디 하자 전 남편 놈이 욱하더군요. 일부러 저러는 이유는 알 것 같았어요. 자기가 당한 일로 비웃음을 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데 솔직히 지금 저보다 자기가 더 급하잖아요. 그 와중에 강한 척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많고 경력 없고 고졸인 거 저도 잘 알아요. 제대로 된 일자리 못 구하면 알바라도 구해서 일하면서 다시 공장 일자리라도 알아볼 생각이었거든요. 솔직히 돈도 못 벌게 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전 남편 시모가 없으니 오히려 뭘 해도 돈 잘 벌 수 있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가로막는 것들이 사라졌으니까요. 끝까지 저를 조롱하며 괴롭히려 했던 전 남편 놈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고 자기만 상처 입은 채 돌아섰어요.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정말 놀랍게도 500만 원을 빌려줬던 친구와 재회하게 됐어요. 남편 놈과 이혼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든 묻고 물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네가 그때 도와줘서 나 자리 잘 잡았어. 지금 괜찮은 미용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도 했고 너 아니었으면 진짜 나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너무너무 고마워. 친구는 그때 빌려갔던 돈 5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까지 얹어서 600만 원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손을 꼭 붙들며 말하더군요. 괜찮아. 사실 나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빌려준 거야. 근데 이렇게 돌려받으니까 좋긴 하다. 나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 남편이랑. 친구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알려줬어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긴 시간 욕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미안해하면서 엄청 욕해줬죠. 자기가 더 빨리 찾아갔으면 제가 그런 소리 들을 일 없었을 거라고 굉장히 자책하더라고요. 네가 왜 잘못했다고 생각해? 내가 그 돈 받을 거였으면 너한테 매일같이 전화하고 돈 돌려달라고 재촉했겠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 내가 그냥 놔둔 거잖아.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 전 남편과 그 사람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럼 이혼하고 지금 살 곳은 있어? 이혼하면서 전세금으로 냈던 1억 그대로 돌려받았어. 그걸로 작은 평수의 집은 계약했는데 직장 구하기가 힘드네.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면 다시 공장이나 들어가든지 알바나 계속 하든지 하려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지금 사람 구하고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볼래? 내가 도와줄게. 합격할 수 있도록. 친구는 자신이 취직한 회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용 관련 회사라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좋았죠. 무엇보다 옆에서 짹짹대는 인간들이 없어서 더 좋았네요. 그렇게 미용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까지 했고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됐죠. 마치 새로 시작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이혼은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현재를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입사하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분명히 전화번호, 집 주소 다 바꿨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왔나 싶었는데 흥신소에 부탁까지 해서 찾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찾을 일이 뭐가 있나 싶었는데 전 남편 놈이 어이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이혼하고 나니까 살만 나더라. 그러는 당신은 왜 나 찾아왔어? 내가 연락처 다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흥신소에 부탁했어. 당신한테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 당신이 나한테 부탁이라고? 우리가 서로 부탁할 만한 사이는 아니지 않나? 너무 빈정거리지 말고 들어줘. 우리 지금 정말 힘들어서 당신 찾아온 거야. 우리라니. 지금 여기 전 남편과 저밖에 없는데 우리라는 말을 하는 전 남편을 보며 기분이 쎄했어요. 당신 그때 이혼하면서 전세금 1억 가져갔잖아. 혹시 그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정신 나간 요구를 부탁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전 남편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뭘 빌려줘? 1억? 내가 그걸 왜 당신한테 빌려줘야 하는데?
우리 그간 가족으로 산 정이 있잖아. 나 진짜로 당신한테까지 돈 빌리러 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당신도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알바 뛸 거 아니야. 그 돈 빌려주면 정규직 일자리 알아봐 줄게. 이건 정말이야. 제가 정규직 일자리를 못 얻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1억과 정규직을 맞바꾸자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할 수 있었겠죠. 이 인간이 왜 이런 거금이 필요할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돈 빌리려는 이유가 뭔데? 그거 이야기해주면 내가 생각은 해볼게. 물론 빌려줄 생각은 1도 없었지만 전 남편 놈이 왜 1억이 필요한지는 궁금했으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전 남편 입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외삼촌한테 투자를 엄청 넣었더라고. 나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거금을 때려 넣었어. 거의 1억 5천? 그 아줌마한테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거금으로 투자를 했대?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넣었는데 그게 지금 대출금이 감당이 안 돼. 처음에는 외삼촌이 이자로 주는 돈으로 대출금을 막아 넣었는데 외삼촌 그렇게 잠수 타고 돈 안 주니 막는 게 힘들어져서. 전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똑같이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던죠.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받은 돈으로 그 집 대출 갚는 데 쓰고 그러고 나면 내 돈은 무슨 돈으로 갚을 건데? 그건 매달 벌어서 조금씩 당신한테 주면. 그렇게 받아서 언제 원금을 회수해? 그리고 당신도 잘 알지? 나 사기 잘 당하는 호구인 거. 그래서 말인데 나 그 뒤로 아무한테도 돈 안 빌려줘. 내가 들어먹은 욕만큼 돈 안 빌려주기로 했거든.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 얼굴이 싹 굳더라고요. 하긴 자기가 얼마나 못됐게 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했죠. 가족이라서 믿고 가족이 아니라서 안 믿는다더니 결국 봐. 진짜 사기당한 건 너랑 네 엄마잖아. 이러면 진짜 모자란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지. 이렇게 모자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릴 생각하지 말고 가족 모두 열심히 일해서 돈 갚을 생각해. 내가 정규직 직장도 알아봐준다고 했잖아. 당신한테 그렇게 나쁜 조건도 아니야. 미안한데 나 이미 정규직으로 취직했거든? 그것도 그렇게 네가 욕하던 내 친구가 마련해준 자리야. 그 친구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돈 갚는다고 찾아왔었고 그러니 너한테는 이제 볼 일 없어. 이 말에 남편이 마지막 끈이 떨어진 것 같은 절박한 표정으로 부르더군요. 여보, 정말 한 번만 도와줘. 어? 부탁이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집 파산이라고. 누가 하니 여보야. 멍청한 인간아. 정신 차려.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면서 조롱해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내가 줄 것 같았어? 나는 당신 정신구조가 참 신기해. 어떻게 나를 찾아올 생각을 해? 당연히 당신이랑은 정이 많이 쌓였고 우리가 완전히 남도 아닌데다가.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말해주는데 뻔뻔함도 지나치면 병인 거야. 그리고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잘 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남 걱정하지 말고 네 앞길이나 걱정해. 직장을 구해줘? 그걸로 1억 빌려주면 그것만큼 호구도 재미없지. 호구라고 그렇게 욕하더니 호구 만들려고 작정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급하고 힘들어서. 됐으니까 이딴 거지 같은 용건으로 찾아올 생각하지 마. 앞으로 볼 일 없으면 더 좋고. 그리고 니네 집안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 사기당한 게 너지 나는 아니잖아. 이 말에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쳐다만 보더군요. 그런 전 남편 놔두고 그 길로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나오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비웃음이 나와 입이 삐죽대는데 더 열받게 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었죠. 친구에게 돈 한 번 빌려줬다가 2년 내내 모지리에 호구라는 소리 들으며 고생하던 저와 그렇게 욕하던 시모와 전 남편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전 남편과 시모가 그런 식으로 조롱하지만 않았더라도 이혼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안 입고 와도 조금은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남편이 제게 좀 더 잘해주기만 했어도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들 앞날은 생각도 못하고 남의 문제만 부각시켜서 조롱하며 탓하던 인간들이잖아요? 결국 자기들한테 일이 터지자 해결도 못하게 됐고요. 사람 앞길 진짜 모르는 거다 싶었네요. 적어도 제가 말릴 때 그만뒀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도 시모도 결국 그 돈 갚으려다가 결국 몸살에 근육통만 얻어서 병원비만 더 나오는 바람에 그 집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시부는 시모와 전 남편을 욕하고 난리 났다고 해요. 제가 시모와 전 남편에게 들었던 욕을 이제는 시모와 전 남편이 고스란히 들으며 그 서름을 다 견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그간 가슴에 꽉 들어차 있던 원망과 한이 한순간에 녹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을 전 남편과 시모에게 아주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네요.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걸 그들도 깨닫게 돼서 기쁘고요. 글이 길어졌으니 이제 그만 마칠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